교수님 이거 너무 커요. 한 캔이 약 한 30톤 정도 와우. 중량이 됩니다.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렇죠. 땅에다가 사이트예요. 꽂아진 거하고 네. 바다에다가 꽂아진 거 동시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좀 특별한 곳입니다. 글로벌 풍력 발전 누적 설치가 200조 원 정도가 됐어요. 저는 돈이 너무 못 벌어가지고 낚시 못 하겠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쭉 하셨어요. 네. 물고기가 더 많아진 거예요. 왜 많아졌냐면 이게 웬 난리지? 저는 알파고입니다. 옛날 옛적 당군 신화에서 황후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날씨를 광장하는 바람의 신 붕뱅과 우소, 운소를 함께 데려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바람이 그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말에서 바람은요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풍은 새바람, 서풍은 환희바람, 남풍은 맞바람, 북풍은 댐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보시다시피 바람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람은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사회, 지금은 첨단 기술 시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기는 전북자치도 군산시 국립군산대학교입니다. 바람을 이용해 풍력에너지에 관해서 엄청 많은 교수진을 보유하는 대학교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풍력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교수님을 만나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오시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들어가시죠. 네, 교수님 일단 반갑습니다. 좀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원 풍력에너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한 풍력 지지구조물 관련된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의 이대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과학고 출신이에요.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알지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풍력 발전 시스템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저보자한테 설명해 주시듯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은요, 풍력 터빈, 네. 그 다음에 풍력 지지구조물,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풍력 터빈은 로터 블레이드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제너레이터가 네. 붙어 있는 너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풍력 지지구조물은 풍력 터빈이 육상에 설치되느냐, 해상에 설치되느냐, 아, 해상도 고정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느냐, 아니면은 물 위에 뜨는 식으로 부유식으로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또 구성이 좀 네. 달라지는데요. 먼저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을 풍력 타워하고 밑에 콘크리트 기초, 네. 요걸로 이제 지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식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타워를 물 속에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하부 구조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요 하부 구조물, 그 다음에 이제 해저 지반에 콕 박혀 있는 기초. 네.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부유식은 조금 더 많은데요. 네. 타워, 그 다음에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체, 부유체. 그리고 이 부유체가 이제 움직여서 어디로 달아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요걸 그렇죠. 잡아매는 이 줄로 되어 있는 계류체라는 게 있어요. 아, 계류체, 그 다음에 계류체도 집안에다 콕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앵커 기초,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바람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풍력 터빈이 필요한 거죠. 중요하죠. 풍력 터빈을 통해서 어떻게 전기가 생산되나요? 바람개비처럼 생겨 있는 네. 풍력 발전 시스템이 있잖아요.
요 바람개비 같이 생긴 게 이제 로터 블레이드인데 네. 요게 이제 돌기 시작을 합니다. 네. 요 로터 블레이드의 중심축에 보면 샤프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샤프트가 같이 돌게 되는 네. 거죠. 그럼 바람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네. 이 샤프트 끝에는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붙어 있어요. 바람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풍력 터빈의 원리입니다. 똑똑한 분인 것 같은데 혹시 제일 먼저 누가 이렇게 발명했다는 거 나와 있나요, 기록에? 아, 예, 물론이죠. 네. 제임스 블리스라는 교수가 날개가 4개짜리 풍력 터빈을 만들었었는데요. 최초의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발명된 풍력 터빈이 되는 거고, 그때 그러면 처음으로 풍력 터빈이 나왔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풍력 터빈에도 이렇게 종류들이 있나요? 분류하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풍력 터빈이 축이 회전축이 여길 중심으로 해서 로터 블레이드가 이렇게 도는 방식.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풍력 터빈의 방식인데, 요거를 이제 수평축 회전 풍력 터빈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방식 말고도 이렇게 회전축이 서 있는 풍력 터빈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직축 풍력 터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블레이드 날개의 숫자를 가지고도 또 3개냐 4개냐.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하나짜리는 잘 안 쓰고요. 네. 2개짜리는 이제 가끔 쓰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3개짜리. 그렇게 해서 1블레이드, 2블레이드, 3블레이드 윈드 터바인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로터 블레이드가 바람을 먼저 맞는지, 아니면 아까 로터 블레이드하고 이제 너셀이라는 게 붙는다고 그랬는데, 너셀이 먼저 바람을 맞는지에 따라서 업윈드 방식이냐 다운윈드 방식이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요. 기어박스가 있는 시스템은 이제 육상 풍력에서 주로 선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박스가 없는 시스템은 바다. 해상 풍력에서 이제 선호가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기어박스는 계속 빠른 속도로 이제 회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또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에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거는 수리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터빈들이 있는데 교수님, 최근에 와서 제일 많이 선호되는 거는 어떤 터빈이에요? 일단은 날개 숫자로 보면은 3개짜리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 3개 너무 깔끔해 보여요. 좀 밸런스가 좀 잘 맞아 그렇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회전축 기준으로 보면은 수평축, 수평축 회전 풍력 터빈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 풍력 터빈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사이즈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게 16메가와트 16메가와트. 풍력 터빈이 지금 상용화 풍력 단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럼 교수님 16메가와트는 어느 정도예요? 이 풍력 발전 시스템이 바람이 부는 때도 있고 안 부는 때도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이 16메가와트 용량이라고 해도 이걸 풀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용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30% 정도밖에는 못 써요. 16메가와트급 같은 경우는 30%만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12,000가구가 12,000가구. 1년 동안 풀로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을 할 수 있는 터빈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죠. 초등학교 4학년에서 대학 당하신 분도 지금 아마 이해되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오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자리를 통해서 좀 교수님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진짜 좁은 땅인데 여기서 무슨 풍력 에너지냐라고 난리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 보니까 육상 풍력의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풍력 발전 단지를 구성을 하면요, 여러 개의 이제 풍력 터빈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앞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 터빈을 통과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람의 질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뒤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 터빈은 전력 생산량도 줄어들고 심한 경우는 얘 수명도 줄어드는, 우리가 풍력 터빈하고 풍력 터빈은 일정 거리를 이격해서 설치를 보통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넓은 면적을
필요해요. 차지를 그렇죠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최소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해상 풍력을 설치를 했을 때 너무 시끄럽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법에 따라서 소음이나 진동이 많이 발생되는 시스템도 있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파일식 기초를 박는 경우 해상에서 햄머로 파일을 꽝꽝꽝꽝 이렇게 때려서 박게 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소음이나 진동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주변에 이제 에어 버블로 해가지고 커튼을 치는 공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법들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면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 무소음 무진동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석션 기초도 이제 기술이 개발이 돼서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문제는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수님 석션 기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좀 더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물을 먹을 때 쓰는 물컵이 있잖아요. 네. 물컵을 갖다가 바다 밑에 해저 위에다가 만약에 그 컵을 거꾸로 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그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음압으로 만들어지면 이 컵은 자기가 알아서 집안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관입이 되는 상당히 친환경적인 그런 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여기서 낚시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토분이 있으니까 낚시 못 하겠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민들 이런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야, 여기 그 물고기들도 많고 그 어족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지역인데 여기다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을 하면 어족 자원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반대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상용화 그 해상풍력 단지가 어디냐면 제주도에 있는 탐나 해상풍력 단지인데요. 준공을 하고서 그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해저에 내려가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쭉 하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물고기 더 많아졌어요? 물고기가 더 많아진 거예요. 왜 많아졌냐면 자켓식 하부 구조물을 딱 설치하고 나니까 이게 강제 어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물고기들이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이제 몰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토분이 있으면 블레이드로부터 나오는 뭐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파가 나온다든가 이거는 이제 우리를 너무 어지럽게 만들고 두통도 있고 뭐 그러다가 하는데 그거 얼마나 맞아요? 육상풍력 발전단지가 민가에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민가에서 일정 거리 떨어뜨려서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을 강제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민가로부터 떨어져서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규정을 잘 따르면 그런 문제는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풍력발전소가 많이 있는 데에서는 조류 충돌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류가 풍력발전단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 로터 블레이드가 이제 회전하는 그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블레이드하고 이제 충돌을 해서 죽게 되는 이제 사고들이 이제 간혹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조류들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멀쩡하게 돌고 있는 풍력 발전기에다가 가서 부딪히는지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모션 스미어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로터 블레이드가 빠르게 회전을 하면 일시적으로 그 끝 부분들이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 현상인데 조류들도 이제 그게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날개 끝 부분에 색깔, 뭐 검은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칠해주면요, 무려 70%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노르웨이의 이제 한 연구진에 의해서 또 이렇게 발표가 된 적도 있고 하거든요. 또 의혹제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 수영이 끝나면 다 꽝인데 환경을 더럽히는 거 아니냐? 이거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재활용 가능합니다. 저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풍력 발전 시스템을 보면 대부분의 소재가 철강재예요. 예. 철강재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네.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블레이드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네. 질문을 하세요. 이것도 충분히 네. 다 100%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수명이 다한 블레이드를요 얇게 치핑을 해요. 예. 이 치핑을 해가지고 시멘트 있잖아요. 시멘트에다가 섞어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강화 플라스틱 펠렛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를 녹여가지고 이런 그 맨홀 뚜껑을 만들어서 사용도 하거든요. 리사이클링하는 그 사용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기자라서 의심하는 저마저 이렇게 어해가 풀렸는데 우리 1,000만 명 시청자분께서야 이제 어해가 풀리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저한테 좀 약간 직접 현장에서 좀 보여주실 거 없으세요 혹시? 여기까지 왔는데. 가셔서 보실 수 있는 좋은 단지가 있거든요. 아, 그럼 군산에도 이렇게 터본들 뭐 그런 데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그럼 자, 갑시다 교수님. 네 한번 가보시죠. 예. 여기 지금 서 계신 곳은 예. 지금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은 군산 군산. 풍력 발전소 예. 그 앞에 위치한 앞바다에 위치한 해상풍력 실증지 아, 여기에 와 실증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유독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육상 풍력 단지하고 예. 해상 풍력 단지하고 네.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렇죠. 사이트예요. 땅에다가 꽂아진 거하고 네. 바다에다가 꽂아진 거 동시에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네. 이렇게 이제 육상 풍력 단지, 해상 풍력 단지를 한 스팟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제주도 말고는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여기가 좀 특별한 곳입니다. 육상과 해상의 차이점이 뭐예요? 근본적인 차이는 예. 밑에 지지 구조물의 구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력 타워가 있고 저 밑에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콘크리트 확대 기초로 이렇게 넓게 기초부를 아. 형성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타워, 그다음에 이제 물에 잠기는 하부 구조물, 예. 그리고 그 밑에 해저 지반에 고정되는 파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교수님 지금 여기 하부 구조물이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나요? 하부 구조물은 지금 여기 바깥에서 보시면 일자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마치 모노파일처럼 물 바깥에서는 보이고 예. 요게 이제 물속 아래로 내려가면요 예, 예. 다리가 3개로 갈라집니다. 위에는 모노파일처럼 보이고 밑에는 여러 개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트라이포드 방식이 여기 지금 하부 구조물 형식으로 트리포드. 예, 그 형식이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과 다른 데에도 이렇게 해상 풍력 발전소들이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하부 구조물들이 있겠죠. 그럼 어떤 하부 구조물들이 있는지 종류들을 좀 약간 서술해 주실 수 있으신지. 자켓식, 모노파일식, 모노파일, 중력식 중력식. 이렇게 이제 3가지가 대표적인 형식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까 그 모노파일식과 자켓식을 응용한 트라이포드 예. 예. 가 이제 적용이 된 거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상용화 풍력단지가 제주 탐라해상 풍력단지인데 예. 여기가 자켓식이 적용이 됐고요. 자켓식.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서남해상풍력인데 여기도 자켓식이에요. 자켓. 전남해상풍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예. 모노파일식이 적용이 됐고요. 예. 자켓식하고 모노파일식. 예.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쓰이는.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하부 구조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국제 시장도 이렇게 이 두 개 더불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형태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누적된 통계를 보면 무려 전체 설치된 하부 구조물 물량 중에 75% 정도가 모노파일식이고요. 이게 이제 모노파일식이 많이 선호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수심이 한 25m 정도 네. 이내이고 그다음에 집안 조건만 양호하면 네. 모노파일식이 사실은 제일 공사비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아요. 예. 자켓식은 좀 비싼 편인가요, 혹시? 자켓은 수심이 조금 더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모노파일식보다는 자켓식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요즘 해상풍력 단지가 수심이 조금 깊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자켓식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선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모노파일이 지금 압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군산에 그걸 만드는 공장이나 있어요? 마침 네. 제가 알아보니까요. 네. 여기 군산 지역에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다라고 그래요. 저랑 같이 가시면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갑시다. 네, 한번 같이 가시죠. 네. 네, 교수님 이 해상 풍력용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네. 있는데 맨 아래는 이제 그 집안에 이렇게 삽입되는 파일, 그냥 네. 원형 강광 그대로 모양이 동그랗게 생긴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타워하고 밑에 파일하고 중간을 이어주는 구조물이 또 있어요. 네. 우리가 요걸 이제 트랜지션 피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밑에 모노파일은 그냥 원형 강관으로 돼 있어서 되게 단순한 네. 구조인데 이 중간에 이어주는 트랜지션 피스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2차 부재들이 안쪽에 바깥쪽에 많이 붙어 있어서 비교적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하부 구조물 어떤 제작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산되고 탄생되나요? 모노파일 구조물은 두 개의 판을 이렇게 이어주는 예. 판계 용접이라는 과정. 왜냐하면 워낙 큰 강관을 말아야 되니까 예. 이 판들 갖다가 이제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이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었으니까 말아야죠. 롤밴딩을 이용해 가지고 말아주는 예. 조관 과정이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예. 이제 조관을 하면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짧은 거 하나를 만든 거고 예. 이제 길이 방향으로 길게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요 캔들을 갖다가 길이 방향으로 이어주는 복관 과정이 있어요. 아. 예, 이게 이제 끝나면 이렇게 긴 구조물은 만들어졌으니까 네. 여기에다가 이제 세컨더리 부재들, 2차 부재들을 이게 막 붙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도장장으로 이 큰 구조물을 옮겨가서 예. 필요한 부분에 이제 도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구조물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의 터빈을 받치는 구조물인지 확인해 보니까 5.7메가와트 풍력 터빈을 받치는 구조물이래요. 그러면은 한- 1000톤이 조금 넘어가요. 그렇죠. 진짜 무겁겠네요. 많이 들어갑니다. 오. 네. 현장에서 직접 봐야지 왠지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예, 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예. 교수님 오세요. 교수님 이거 너무 커요. 이거 대충 몇 킬로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거 네. 한 캔이 약 한 30톤 정도 와우. 중량이 됩니다. 30톤. 그럼 교수님 지금 이거 어떤 단계예요? 롤밴더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성형을 한 다음에 요 만나는 부분을 갖다가 용접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동그란 원형의 하나의 캔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교수님 이거 뭐예요? 왠지 대포 같아요. 대포. 앞에서 보셨던 그 조간을 맞춘 캔들이 있었잖아요. 네. 한 조각씩. 요것들 갖다가 이제 길이 방향으로 이어 붙인 거예요. 이제 요거를 복관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복관을 다 마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서 쓰는 거예요?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의 구성이 밑에 모노파일하고 위에 타워하고 연결하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트랜지션 피스가 있다라고 아,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거는 트랜지션 피스를 만든 겁니다. 그럼 교수님 이거 너무 거의 300톤이잖아요. 이렇게 이 거대한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설치를 해요?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은 예. 설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항타식 예. 이렇게 때려가지고 파일을 집안에다 관입시키는 방법이 네. 있고 또 하나는 드릴링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모노파일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장비들이 이 네. 사이즈를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개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요즘 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편한 장소에 가서 더 많이 얘기를 할까요? 제 연구실로 다시 가셔서 네. 나머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갑시다. 네, 가시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유럽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여기저기 다 이렇게 터빈들이 있더라고요. 글로벌 풍력 발전 누적
설치가 어떤 상황이에요? GWEC 보고서에 의하면요, 2023년 말까지 해서 총 용량이 1021기가와트입니다. 1021기가. 오. 예, 그리고 2023년 한 해에만 117기가와트예요. 오케이. 예, 이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117기가 이게 어느 정도지?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1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오. 2023년도 한 해에만 예. 원자력 발전소 117기가 건설된 거랑 같은 양이죠. 비용으로 또 한번 환산을 해보면요, 네. 200조 원 정도가 됐어요. 저는 돈이 너무 못 벌어가지고 저 100만 원 이후라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네. 배 만드는 조선업이 1년의 시장 규모가 120조 원이에요. 풍력 발전 분야가 조선업 전체 시장 규모를 이미 넘어선 거죠. 시장이 이렇게 뭐 200조라고 하셨는데 이거 큰 돈이에요. 이제 여기서 멈춘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이거 성장이 지속될 거예요? 계속 점점 더 시장은 커지고 있고요. 네. 2028년도 정도가 되면 네. 연간 180기가와트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지금 기후변화 이슈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네. 아리백이라는 것도 네. 있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그 글로벌 규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가파른 속도로 성장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풍력 발전 기술력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요?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지 국내적으로. 기술력 차이를 그 비교를 할 때 풍력 터빈의 용량 사이즈 차이로 구분을 네.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사이즈는 18메가와트가 현재 실증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풍력 터빈의 가장 큰 사이즈 8메가와트급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냐면 풍력 지지 구조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네. CS 윈드라는 기업은 풍력 타워 제조 분야에서 네.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마켓 쉐어 1위 자리를 꾸준히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하부 구조물하고 기초 분야 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현대스틸 산업, 네. SK 오션 플랜트, HSG 성동조선,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풍력 선진사들로부터 네. 계속적으로 그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 하에서 이제 기술력을 조금 더 높여서 국내의 풍력 발전 그 시장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의 육성을 위해서요, 고정 가격 입찰제를 이제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그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잘 되고 있어요? 고정가격 입찰 제도라는 거는 고정된 가격으로 네. 그래서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할 네. 발전 사업자들을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들이 있는데 여기하고 둘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공급 인증서 계약을 서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제도가 바로 고정가격 입찰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발전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고정 가격을 받기 때문에 네. 일정 마진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들은 공급 인증서를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국내 그 풍력 발전
그 보급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수출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이 해외 수출에 있어서 생각이 어떠세요? 뭐 평균 풍속 관점에서도 그렇고 바람의 질 관점에서도 보면 아주 우수한 지역은 아니에요. 여건상의 환경상의 제한 사항들이 있어서 분명히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고 정책을 계속적으로 펴나가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해외 시장을 한번 눈을 돌려보면요. 네. 베트남 시장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호주가 육상 풍력은 좀 했었는데 해상 풍력은 이제 시작이에요. 아 그렇게 대륙 나라인데도? 예, 이제 시작이에요. 네. 거기는 이제 다른 자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여태까지 쓰느냐고 했는데 해상 풍력은 이제 글로벌 대세가 된 상황이고 네. 하다 보니까 호주도 이제 관심 갖고서 시작을 했어요. 네. 거기 바람이 엄청 좋습니다. 아 그러겠죠. 그리고- 오시아니아 한가운데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남미, 네. 뭐 칠레나 이런 국가들도 지금 정부에서 해상 풍력 하겠다고 많은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장들을 우리가 그냥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풍력 터빈에서는 기술력 면에서 약간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풍력 지지 구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먼저 해외로 나가서 그 시장을 선점하는 이런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게 웬날리즈에서는 풍력 에너지의 종류와 잠재력이 풍부한 국내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풍력 에너지, 어서 한국도 이 글로벌 반열의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의 난리질 한 줄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력 발전 이퀄 미래 발전. 그 숨겨진 의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입소문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